이번 시간에는 그 수익률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염. 거꾸로 좀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257페이지입니다. 자, 257페이지. 우리 수자로는 그 책을 가지고 읽고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희한한 거 많이 써놓아갖고, 잘 몰라요.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 있죠? 요거 위주로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남아돌아요. 이렇게. 자, 어디냐면 257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오염 있어 없어요? 있죠. 오염의 정의를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그래도 거기 볼게요. 오염의 개념의 두 번째 줄에 투자 수익이 기대치를 벗어날 변동 가능성 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지금 또 오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염. 자, 지금까지는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오염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의가 요겁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 있을 겁니다. 기대 수익이 될 수도 있고, 기대 수익률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기대 수익이,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자기가 이제 예상하는 예상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정도. 자, 자기가 예상하는 예상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가 크면요, 오염이 크다. 벗어날 정도가 작으면요, 오염이 작다 해줍니다. 이때 요것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이 가능한데, 분산이라는 게 있고요. 분산, 아니면요, 표준 편차 이런 통계적 기법으로 이거 측정도 합니다. 측정도 하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하다 해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모르겠다.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자, 이 A라는 부동산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단순히 예측하진 않았겠죠? 무슨 신입니까? 1억 투자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예컨대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부동산이 Y라는 부동산이라고 치자. Y라는 부동산. 얘는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억을 투자하니까 1년 동안에 자,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경기가 나중에 호황이 될 수도 있고, 이 지역이 아니면요,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겁니다. 더 호황, 더 불황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한 다음에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2,100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일 경우는요, 2,000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이 기대가 된대요. 근데 앞으로 호황이 될지 보통이 될지 알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이라든가 소위 경제 전문가 이런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은 100% 중에 40%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20%래요.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40%랍니다. 이걸 평균을 한번 내본 건데 문제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그래도 빠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2100 곱하기 40% 하는데 40을 바로 곱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1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두 칸 가면 얼마요? 0.4를 곱해야 돼요. 1을 기준으로 해야 요 단위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만 계산하면 돼요.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요?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해주면 돼요. 그러면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이 나옵니다.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구나. 그래서 20% 나왔다. 뭐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얼마요? 2천만 원이죠?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얼마요?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얘는 경기가 만약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2천만 원에서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100만 원 더 들어오죠? 경기가 나빠도 100만 원 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요거는요, Z라는 대안은 술집입니다. 술집 비즈니스 클럽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1억을 투자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이 2천만 원이랍니다. 기대 수익이 2천만 원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20%죠?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자, 술집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술집 경기가 만약 좋아진다면 8천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이 기대가 된대요. 불황일 때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은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률은 똑같다고 해주자. 이렇게 될 확률 40%, 똑같다 간주한다면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 20%, 이렇게 될 확률 40%.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8,000 곱하기 0.4 플러스 우리 이제 계산기 다룰 때 이거 했어 안 했어요? 앞으로 두 칸 가면 돼요.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8,0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요? 0.2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4천만 원 곱하기 0.4 괄호 닫고 하면 2천만 원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20%네요. 근데 얘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2천만 원 똑같죠? 2천만 원인데 얘는 경기가 좋으면은 8천만 원으로 대박 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4천만 원 쪽박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대박, 잘못 쪽박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우염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라든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면 대박, 쪽박 나는 거죠? 이걸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요, 위험이 크다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떻다고요? 크다. 얘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별로 작죠? 거의 내가 예상했던 치가 거의 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걸요,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해줍니다. 작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작은 거를요, 위험이 작다. 벗어날 가능성이 크면은요, 위험이 크다 해줍니다. 되셨죠? 자, 왜냐하면 우리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 이 경기가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20칸이면 20칸 다 채우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죠? 아주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아주 나빠진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때문에 3분의 2는 채울 수 있다 치자. 그럼 크게 손해봐야 안 봐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 정도에서 거의 뭐 크게 상대적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술집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술 많이 먹어 안 먹어요? 먹으러 와서 막 장사 잘 되죠? 근데 요즘같이 좀 경기 안 좋을 때는 술집 오려고 안 오려고요? 안 오고 그냥 집에서 그 편의점에서 그 술 사서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한 1억 생기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자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락폭이 커요, 작아요? 크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억 가지고 주식에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으면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죠. 주가가 폭락하면 쪽박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해줍니다. 이해가 되겠죠?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요 쪽박 날 수 있네요. 잘하면 집안이 아주 흥하고, 잘못하면요 집안도 해체할 수 있는 겁니다. 쫄딱 망하면 어떻게 집안도 해체할 수 있죠. 이혼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대박, 쪽박 나는 거를요 위험이 크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볼게요. X라는 대안은 은행에다 예치하는 경우 생각할게요. 은행에다가 자 1억을 예금하게 되면요 1년 동안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근데 은행은요 전쟁도 안 나고 전대도 안 난다고 치자. 그리고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고 치자. 안 망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500만 원 받는 거는 100%라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100%. 자, 그러면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요 이렇게 볼게요. 500만 원이 기대가 되는데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받는 거죠? 나빠도 500만 원 받아 안 받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 전혀 없다 해줍니다. 위험이 없다.
위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이때 수익률 계산하면 5%인데 이 5%를 뭐라고 하냐면 무위험 수익률 아니면요 그냥 줄여서 무위험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위험률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이렇게 있다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위험이 작다. 벗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위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30%다. 이런 것들은요 뭐 5%다 이렇게 측정도 합니다. 요거는 이 요약지 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했다가는 다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아주 어렵진 않은데 자꾸 이 계산이 자꾸 들어가면 힘들어 하십니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요약집으로 다 정리할 겁니다. 5년에 한 번 정도로 요것도 물어봅니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물어봐요. 요건 안 물어보고 분산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안 해도 돼요. 다만 이렇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거를요 위험이 크다. 그래서 통계적 기법으로 측정도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 자,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 요거 볼게요. Y하고 Z라는 대안은 둘 다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둘 다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똑같이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게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한번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둘 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기대치도 똑같다는 얘기죠? 예상 수익률도 또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자기가 부동산 투자할 때 본인이 한번 생각할게요. 본인이 생각할 때 예상치가 동일하다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굳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위험이 작은 걸 좋아합니다. 굳이 벗어난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지금부터 위험 회피형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요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거 아니라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이 사람은요, 위험한 걸 투자하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이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굳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굳이 위험이 큰 거를 좋아해야 하나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요, 위험 회피형을 다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뭘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 정상적이고 합리적 인간이라면요, 위험 회피형을 가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 볼게요. 자,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경기가 1년 동안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보통일 때는요 2천만 원이 기대가 된대요. 불황일 때는요 1,000만 원이 기대가 된대요. 근데 앞으로 호황이 될지 불황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은 40%,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20%랍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40%래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까처럼 계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3,0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요? 0.2 플러스 1,000 곱하기 0.4 하면 1년 동안에 기대된 수익이 나옵니다. 2천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구나. 그래서 20% 계산하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 상황하의 수익률이 곧장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호황일 때는 1억 투자하니까 3천만 원 벌 수 있죠? 그럼 이때는 몇 프로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황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보통일 경우는 2천만 원 벌 수 있으니까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버니까 몇 프로 벌 수 있는 거예요? 20% 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1,00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몇 프로 벌 수 있는 거예요? 10% 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곧장 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경우는 더 쉽습니다. 이때는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돼요. 자, 조심할 거는 한쪽이 백분율이면 한쪽은 뭘로 해줘야 돼요? 1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1을. 그래서 30 곱하기 0.4 플러스 20 곱하기 얼마요? 0.2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요? 0.4 하면 요 단위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20% 나옵니다. 나와요? 알겠죠? 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자, 258페이지 볼게요. 258페이지.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보이나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박스 볼 줄 아셔야 돼요. 1번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한 아래에 대해서 미래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할 때 기대 수익률은, 자, 먼저 비관적이 될 수도 있고, 거기나 보니까 정상적, 낙관적이 될 수 있네요. 정상적, 낙관적. 그러면 비관적일 때의 수익률은 4%. 요거 오른쪽 왼쪽이 바뀐 겁니다. 수익률이 4%. 정상적일 때는 8%, 13%네요. 8%, 13%. 자, 그러면 확률은 비관적이 될 확률은 20%이죠? 이렇게 20%. 그 다음에 정상적이고 낙관적일 때는 60%, 20%네요. 60% 몇 프로라고요? 20%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아무리 계산 문제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맞춰줘야 돼요. 이때 기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해주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4% 곱하기 얼마요? 0.2 플러스 8% 곱하기 얼마요? 0.6. 그 다음에 자 13% 곱하기 얼마요? 0.2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자, 계산기 3번 두드리면 돼요. 자,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 나와요? 8.2%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8.2%. 요거는 이렇게 쓰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계산기 돼가지고 3번 두드리면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되셨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푼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한번 꽈서 이제 물어봅니다. 지워도 되죠? 한번 꽈서. 그 밑에 2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상가, 자, 이거 할 수 있겠죠? 연습해 보세요. 자, 2번 볼게요. 상가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하자. 정상적 경제 상황의 경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요거는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시 박스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비관적이고 정상적이고 낙관적인 경우가 있는데,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인 경우가 있는데, 비관적일 때의 수익률은 4%랍니다. 4%. 그리고 정상적인 때의 수익률 있죠?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X라고 치자. 뭐라 한다고요? X. 그 다음에, 이 낙관적일 때는 10% 벌 수 있답니다. 10%. 자,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을 주어져 있네요. 확률. 이렇게. 먼저 비관적일 때는 20%니까 20%.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는 40%. 맞죠? 그 다음에 낙관적일 때는 몇 프로예요? 40%.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한 게 이게 8%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8%. 자, 기대 수익률 8% 정해졌죠? 그러니까 요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대 수익률은 8%. 계산 됐어요? 안 됐어요? 계산돼 있죠? 지금까지 이거 계산한다면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주어졌죠? 요걸 구하랍니다. 요거. 그러니까 8%는, 자, 다시 해볼게요. 4%일 때의 확률은 얼마라고요? 0.1을 곱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자, X니까 이거 모르죠? 요거 모를 거 아닙니까? X. 요때 확률은 얼마라고요? 0.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10%가 될 확률은 얼마예요? 0.4. 이렇게 된 게 계산된 게 뭐라고요? 8% 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으면 이제 x를 구해야 되겠네요. 이 산수가 좀 돼야 되는데, 네, 산수. 요 산수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자, 4% 곱하기 0.2 하면 248에서 0.8%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하면 10 곱하기 0.4 하면 4%예요. 4%죠? 요거 8%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렇게 바꿔치기 할게요. 0.4x에도 상관없습니다. 곱하기가 있는 겁니다. 0.4 얼마라고요? x.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3개 더하면 되는데, 자, 이게 8%란 얘기죠? 근데, 자, 얘랑 더하면 얼마야? 얘랑 더하면 8%, 4.8%죠? 그러면 플러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바뀌니까, 0.4%만 남겨놓고, 자, 얘를 넘기게 되면 8에서 얘가 2개 더하면 4.8%죠? 8에서 4.8% 빼니까 얼마 남아요? 3.2%가 남네요. 맞죠? 그러면 x를, 그러니까 0.4x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때는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뀝니다. 3.2를 0.4로 나누면 8%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8%.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이제 너무 쉽게 나오니까, 나는 저것도 어려운데 하는데, 쉽게 나오니까 이렇게 한 번씩 꽈서 물어봅니다. 꽈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에이, 아까는 이렇게 계산을 이걸 물어봤죠? 지금 요거 주어졌죠? 요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꽈서 물어봅니다. 마음에 안 드나요? 할 수 있겠죠? 연습해 보세요.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꽈서 물어봅니다. 되셨죠? 이거 지울게요. 지우지 마요. 이건 우습게 할 수 있겠죠? 대답 안 하세요? 뭐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시지? 자, 요거 줘되죠? 네, 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유 기대치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거를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오염이 작다. 아예 벗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를요, 오염이 없다. 지금까지는 오염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만 했지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260페이지 볼게요. 26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오염이라고 해서 요것도 가끔 물어보니까 요것도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자 사금 법인유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금 법인 유다 이렇게.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질 수 있고 작을 수 있냐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지기도 하고 작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금 법인유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요거는요 사업상의 위험을 얘기합니다. 사업상 위험. 얘는요 금융적 위험. 얘는요 법적 위험 혹은요 법률적 위험. 요거는요 인플레 위험.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 이렇게 해볼게요. 유동성. 자, 이 사업상 위험은요 해필이면 노량진에서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죠. 요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아니라 노량진에서 해필이면 고시원 사업, 편의점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죠. 요 해당 사업에 따른 위험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위치적 위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치적 위험. 자, 하나 정도 예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 정도. 자, 먼저 시장 위험은요, 이 노량진의 고시원 경기가 침체가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경기가 침체되거나 경기가 호황이 되면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요 시장 위험이라는 거고, 운영 위험은요 여기다가 이제 투자했는데 사람한테 맡기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죠. 어떤 방만한 운영을 한다든가
장만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업원들이 툭하면 파업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요 운영 위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은요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입지 선정을 실패하는 바람에, 예컨대 여기다 이제 고시원 차렸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코앞에 노래방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기는 공부까지 하는 고시원들입니다. 그러면 노래방 들어왔는데 노래방 이름이 뭐예요? 오, 꾀꾀 질러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꾀꾀 질러 노래방이라 6시부터 막 꾀꾀 질러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다른 데다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을요 위치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부채가 증가하면요 일반적으로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은행 이자가 좀 낮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자, 이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정해질 때가 일반적이지만 그만큼 나중에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그만큼 위험이 더 커져야죠. 커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빌렸을 때는 그나마 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그냥 버틸 수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빚을 많이 얻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곧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곧바로 경매 들어오고 압류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거고. 그다음 법적 위험은요. 법적 환경이 변했다. 법적 환경이 변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 이 지역이 원래 상업지역이었는데 정부에서 주거지로 바꿔놓을 수 있죠. 이런 거에 따라 크게 손해보거나 아니면요 정부 정책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금융이라든가 재정정책이 변동되는 바람에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죠. 이걸 싸잡아서 전부 다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은요. 부동산은 인플레에 따른 위험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알겠나요? 그래서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원짜리로 그전에는 4개 살 수 있는데 지금은 2개밖에 못 산다는 얘기죠.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손해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되셨죠? 근데 왜 이런 게 나오냐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빌렸다고 치자. 은행에서 돈을 변동금리로 빌리게 되면 이때는 만약에 인플레가 심해졌다. 인플레가 심해지면요. 은행은 이자를 뭐 올리려고 합니다. 막 올리려고 해.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상환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요.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요.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 아파트야 그나마 옛날에는 좀 잘 팔렸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도 잘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상가라든가 공장은요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환금성이 점점 떨어진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바람에 팔다 못 팔아서 결국은요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가치에서 크게 손해보고 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가치의 손실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을요 유동성 위험이다 입니다. 되셨죠?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뭐 문제 261페이지에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박스 바로 아래. 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1번 볼게요. 일단 경기 침체 이런 거 나오면은요 시장 위험 아니면 사업상 위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시장 위험 아니면 싸잡아서 사업상 위험. 읽어볼게요.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을요 사업 위험이다. 맞고, 이번에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금융적 위험이다. 두 번째 줄 맨 끝에 무슨 위험이라고요?
금융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나중에 이 금융론에서 할 겁니다. 4번 해볼게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팔려고 내는데 계속 안 팔린다는 얘기죠. 원하는 시기에 안 팔리는 바람에 결국은 나중에 크게 손해보고 팔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유동성 위험이다 집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럼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63페이지에 이거 볼게요. 이거 지워되죠? 이렇게 해서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해필이면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은 몇 프로예요? 10%가 형성되어 있고, 자, 편의점도 낮기도 하고 술집은 더 높기도 하다는 얘기죠. 같은 고시원이라도 노량진은 좀 낮은데 신림도 높기도 하다는 얘기죠.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은 몇 프로예요?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예,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이 경영학의 이제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 자, 항상 하듯이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3%라고 치자. 몇 프로예요? 3%. 근데 은행마다 차이가 나요, 안 나? 나하고 상품별로 차이가 나지만 평균 잡았을 때 몇 프로예요? 3%라고 치자. 근데 이제 저축은행 가면 이자율이 약간 높습니다. 뭐 전체로 좀 낮지만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 얘보다 높아요. 높은데 그 이유가 뭔가 볼게요. 우리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예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서 보통 이제 신용대출 해준다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좀 안 좋은 사람한테 많이 빌려줍니다. 보통 이제 요즘엔 등급제를 안 쓰지만 어쨌거나 5등급, 6등급 이런 사람 있죠? 7등급 이런 사람한테 많이 빌려줘요. 왜냐하면 신용이 좋은 사람 은행에서 빌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우리한테 돈 빌려줬다가 얘들도 회수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안 좋으니까 못하기도 해요. 그리고 얘들은 보통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 해준 다음에 그 찌꺼기를 많이 빌려줍니다. 추가 담보대출 이런 거 많이 해주다 보니까 경매로 들어가죠. 그러면 얘들도 회수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은행은 보통 제1군 건설업체라고 해서 딱 듣는 순간 브랜드 있는 아파트 있죠. 현대라든가 삼성, 대우 뭐 이런 데도 많이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아파트 지어서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금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막 비자금도 잔뜩 해놓고 하다 보니까 돈 못 갚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 회수를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축은행은요, 보통 2군, 3군 건설업체라고 해서 딱 듣는 순간 좀 약간 브랜드가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뭐 지능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삼보 아파트, 건영 아파트, 흥호 아파트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데 많이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아파트 지어서 팔다가 분양이 안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얘들도 회수를 못 합니다. 다시 할게요. 분양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저축은행은요, 회수를 못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자금력이 없으니까 뭐 망하는 거 아닙니까? 곧바로. 그러니까 얘들도 어디에다가요? 이 건설업자한테 빌려줬다가 회수를 못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예금했다가 예금액도 못 돌려받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뭐하러 여기다 예금합니까? 여기다 예금하지. 그죠? 그러니까 얘네도 이럴 겁니다. 여직원이 전화 와서 우리는요 3% 외에도 2% 정도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행여나 만에 하나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자를 더 준다니까 예금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이게 바로 요구수익의 정체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죠? 그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이 보장만 된다면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걸 뭐라고요? 요구수익의 정체예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이게 위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을요 무위험률 해줍니다. 자, 우리 교재 거기에 263페이지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맨 아래 보니까 26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박스 하나 있어 없어요? 요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거는요 옛날에 감정평가론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거 여기다 실어놓으면 안 돼요. 아는데 이런 것만 실어놔갖고 무지하게 헷갈리게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맨 아래에 거기 피셔 효과라는 거 있어 없어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을요
무위험률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 2%를요, 위험 할증률이라는데, 부동산도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위험 할증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 할증률이다. 그러면, 무위험률은요, 은행에 예치할 때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은행에다 이거만 위험도 하나도 없죠? 근데 왜 3%를 사람들이 얻으려고 요구하냐면, 요구하는 이유는, 얘는요,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1년 동안에 이자 받으려면 이 돈 못 쓰는 거죠? 보관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못 쓴 돈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위험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험의 대가. 여기서 매우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세요. 자, 이런 위험은요, 이 위험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거를요, 위험 할증률 해주는데, 이러한 위험은요, 어떤 위험은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긴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어면 벌어요? 운영을 잘못하면 크게 손해보죠? 아니,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 돈 벌지만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 크게 손해봐야 안 봐요? 이거는 본인이 잘해서 못해서 생긴 위험 아닙니까? 본인만 잘하면 얼마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잘 분산 투자하게 되면 다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위험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하고요? 분산 투자함으로써 줄일 수 있어요. 되겠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위험에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갑자기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로 다 내려가 안 내려가요?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아니죠. 이 지역에는 모든 고시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걸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한다 그런 얘기지,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위험에 따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 저축은행 가면 위험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데 위험이 이게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거야? 그건 아니죠. 금융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되셨죠? 물론 사람마다 위험을 대한 태도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크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마다 이 위험을 대한 태도는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평균 잡아서 이 정도 추가로도 요구한다 그런 얘기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간 어렵네요.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하면 이 지역에서 형성되는 고유한 위험 수준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편의점 다르고 술집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위험에 따라 이 정도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위험이라면 금융권에 가서도 충분히 그 정도 위험에 따라 벌 수가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그 정도 위험 수준에 따라 이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그거 이상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이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자, 이 화폐의 값어치가 오르는 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이만큼만 받으면 투자자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요건 더 받아내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걸 무슨 효과라고요? 피셔의 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문제 어디냐면 한 장 넘겨보시면 264페이지 264페이지 왼쪽 맨 위에 볼게요. 맨 위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요구 수익률은요,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소 한도의 수익률이다. 여기다 투자하려면 이 정도는 최소한 벌어야 되죠. 이걸요, 최저 필수 수익률이다. 2번 볼게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지금 말이 좀 어렵네요. 세 번째 볼게요. 무위험률의 상승은, 자, 요게 올라가면 요거 3개 더한 게 이거죠?
여기에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 상승은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금리 상승은, 금리, 여기서 말하는 금리 상승은 요 은행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올려, 안 올려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정도 갖고 밑에 있는 문제 지금 풀지 마세요. 그런 거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고,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67페이지. 시험에 안 나오는 애 하지 마세요. 이런 거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위험이 필연적으로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그러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요, 오염의 처리 방법이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염의 무슨 방법이라고요? 처리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는 267페이지 아래쪽에 오염의 처리 방법에서 잡동사진처럼 막 적어놨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가지는 아니, 몇 개 더 되는데, 267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있어, 없어요? 저, 위험한 투자를 아예 제외시키겠다. 위험한 투자를 아예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외시키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기대치의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맨 위쪽에 오염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오염조정 할인율법이다. 하품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오염조정 할인율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오염의 관리 방법 해갖고,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에 오염의 전가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오염의 전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어디냐면 269페이지에 아니다. 268페이지 맨 아래쪽에 박스 안에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민감도 분석 기법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조금 이따 제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예, 거기서 할 거니까 여기서 간단히 마세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잠시 할 건데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주로 시험에서 여기서 물어봅니다. 투자.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남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요거하고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는요, 이 다음 주에 하게 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논리입니다. 분석법의 논리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오염조정 할인법은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렇게 볼게요.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부동산 팔았더니, 자, 들어온 돈이 2억이라고 치자. 2억. 그러면, 이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계산해 봤더니 1억 5천만 원이랍니다. 얼마라고요? 1억 5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수년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수년가에서 수년가가 큰 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의 오염이 커졌다. 오염이 커지면 사람들은 요구한 수를 높이려고 낮추려고 해요? 오염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 요구 수율이 올라가니까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할인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1억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라고 했죠?
수용가를 좀 낮게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염을 상대적으로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오염 회피형을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커지면 할인율을 높여서 투자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지금 조금 이따 요거 한 다음에 계속 요거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디냐면요. 거기 268페이지 맨 위쪽에 오염조정 할인율법 있어 없어요? 있죠.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장래 기대된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오염한 투자일수록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여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요? 오염 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잠시 할 겁니다. 잠시 할 건데, 포트폴리오 투자는요, 내가 30억 가지고 부동산은 10억짜리 3개, 30억짜리 덩치 큰 거 하나 구입할 수 있지만 10억짜리 3개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이걸 분산 투자한다 입니다.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분산 투자하게 되면요, 분산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 A, 분산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다만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오염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요걸 기초로 해서 이게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요걸 기초로 해서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 있죠? 요거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잠시 하기로 하고. 되셨죠? 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이게 주인공이라면 얘는 뭐라고요? 엑스트라. 그래서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간당간당히 마시면 돼요. 간당간당히. 그래서 자, 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겠다. 그 얘기는 돈만 생기면 뭐 정기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금이라든가 뭐 국공채 뭐 이런 데다가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보관료 받고 맡기는 거지. 그래서 읽어볼게요. 거꾸로 267페이지 볼게요. 자,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건데, 니은번의 맨 끝에 게 보면 첫 번째 줄 국공채라든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거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밑에 줄에 진정한 의미의 투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보관료 받고 맡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디냐면 한 장 넘겨볼게요. 잠깐 넘겨보시면 268페이지. 자, 그 아래에서 한 7번째 줄에 오염의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오염의 전가 있어 없어요? 있죠. 오염의 전가는요, 자기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첫 번째 줄 맨 끝에 있게 3자에게 오염을 떠넘기는 겁니다. 3자에게 제3자에게 오염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넘기는 겁니다. 떠넘김.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기억할게요. 2개 정도. 자, 임대료를요, 원래 한 달에 임대료를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자,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죠? 그럼 화폐 값어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임대료를 한 400만 원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위험을 전가시킨다. 자기가 부담해야 될 위험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떠넘기고 되는 거죠? 이런 걸요, 오염을 전가시킨다. 아니면은요,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어디에 가입한다고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불나면 누가 물어줘요? 보험사에서 물어주는 거죠? 이것도 다 보험사한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요, 오염을 전가시킨다. 2가지 정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거나 아니면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 있죠? 이 정도 기하시면 돼요. 자, 지워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 예측 방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 돌아오셔서, 아니다, 거꾸로가 아니다. 에이, 맞네. 267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에 보수적 예측 방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자, 기억번의 2번째 줄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요,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하는 방식 있죠? 요걸 얘기하는데, 디귿번도 기억하세요. 얘는 아예 좋은 투자안을 아예 기각시킬 가능성이 커져서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보수적 예측 방법은요,
우리 아까 이제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1억을 투자했을 때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 상정해서 이걸 가중평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얘는요 어떻게 하냐면 호황 보통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최악의 경우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에 800만 원은 건질 거 아니냐. 아무리 시장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얼마는 건질 수 있다고요? 800만 원 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합니다. 비용은요 가능하면 크게 예측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8%밖에 안 되니까 요구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웬만한 대안은 다 선택할 대안이 거의 없을 겁니다.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요것도 바람직한 투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민감도 분석 알아볼게요. 자, 민감도 분석은요. 우리 교재에 어디냐면 268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박스 있어 없어요? 있죠. 1번 볼게요. 민감도 분석을 감흥도 분석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1번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투입 요소가 변동됐다. 투입 요소를 변동시킬 때 그 투자안의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자, 우리 이제 기대 수익 혹은 기대 수익률 해줍니다. 기대 수익을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 이렇게 해줄게요. 기대 수익률을 뭐라 한다고요? 내부 수익률. 자, 요걸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임대사업 한다면 임대료도 적절히 예측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임대사업 하니까 그 다음에 공실 같은 것도 잘 예측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불량부채다. 다음 주에 이런 거 할게요. 불량부채 이런 것도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이런 것도 적절히 예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경비도 다 예측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대되는 예상되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투입 요소 해줍니다. 무슨 요소라고요? 투입 요소. 이걸요 산출 요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네들을요 다른 것들은 처음 예측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요 예를 들어 임대료만 한 1%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죠. 임대료만 1%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가 변해 안 변해? 변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변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실만 1%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크게 안 변하는데 공실이 가장 크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실 때문에 나중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실만 처음 예상했던 공실률이 3%라면 3%만 부동산 팔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임대가 잘 안 되면요 임대료 싸게 하는 있더라도 3%만 유지해 준다면 위험이 줄어들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민감도 분석이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충 저런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은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각 상황하의 수익을요. 이 확률로 평균 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대 수익률, 요거는요. 오염을 얘기합니다. 오염을 측정하는 척도가 뭐가 있다고요? 분산과 표준피사가 있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마다마다 기대 수익률과 오염을 계산해봐서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프에다가 여기다가는요 기대 수익률, 여기다가는요 오염 딱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은요 요점이 찍혔답니다. 요점 기대치 이만큼 오염 이만큼 점이 찍혔죠. A 부동산. B 부동산은요 요점이 찍혔답니다. 기대치 이만큼 오염 이만큼. 부동산마다마다 다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염은 5월달에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C 부동산은요 여기 찍혔답니다. D 부동산은요 여기 찍혔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오염 회피형이라는 게 뭐냐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오염이 작은 놈이죠. 요걸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거꾸로 오염이 동일하죠. 기대치가 높은 놈을 선택하겠다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오염 회피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정해서 자 보세요. 자 먼저
A, C하고 D는 둘 다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얘보단 얘가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각시키고 요거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C는 D 같은 걸 지배한다 입니다. 뭘 한다고요? 지배. 이번에는 A하고 B는 둘 다 위험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A가 B보다는 기대치가 높죠? 그럼 요걸 기각하고 요거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데 얘는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논리적인 방식은 확실합니다. 훨씬 더 그죠?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A하고 C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A는 C보다 위험도 크고 기대치도 높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이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참고입니다. 참고. 변이계수라는 걸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뭘 활용한다고요? 변이계수는 좀 어려운데 안 할래다가 이것도 모르고 하니까 변이계수는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분의 위험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자 계산해 볼게요. A하고 C를 계산해 볼게요. A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한 30% 된다고 치자. 30%. 자 위험은요 위험은 15%라 치자. 15%.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5가 되죠? 0.5가 의미하는 게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0.5란 뜻입니다.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이 얼마라고요? 당연히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이 작은 게 좋겠죠? 그럼 이거는 C부동산 볼게요. C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10%, 위험은요 2%라고 치자. 계산하면 얼마요? 0.2죠? 이게 의미하는 게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은 얼마야? 0.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당 위험이 작은 C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C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변이계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둘 다 변이계수가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야 한대요? 된다는 얘기인데 이따가 하겠지만 같은 위험 회피형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 이 공격적인 투자자 이런 거 선택합니다. 상대적으로요. 보수적 투자 이런 거 선택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요. 얘는 그래도 조연급은 됩니다. 뭔 된다고요? 조연급 되는 게 얘는 조금 있다가 포트폴리오 이론할 때 써먹습니다. 뭘 한다고요? 써먹으니까 얘는 조연급은 되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엑스트라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디냐면, 잠깐만요. 어디냐면, 자, 거기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읽어볼게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아예 제외시키는 방법을, 제외시키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아예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2번.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가능하면 낮게 조정함으로써 미래 발생할 수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요. 앞으로 들어올 소득을 할인할 때 위험이 커지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3번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무슨 할인율이에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다. 오른쪽 볼게요. 269페이지 딱 중간에 1번 볼게요.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도 하죠. 2번 볼게요.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일종의 위험에 전가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3, 4, 5번 다 똑같은 건데 3번만 풀어볼게요. 민감도 분석은 타당성 분석에 활용되는 투입 요소의 변화가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했죠? 여기 없어졌네요. 투입 요소의 변화가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분석하는 거를 뭐라고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요 정도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